자, 그러면 이제 피아제 피할레 모델을 이제 볼게요. 자, 피아제 피할레 모델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들은 그 사고 발달 단계 중에 역사적 사고 발달은 형식적 조작기로 이제 보죠. 그 다음에 되게 연령 지체, 그래서 되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해야지만 형식 조작기가 발달되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냐면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제일 효율적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필은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뭐 앞에 보면 이제 유지 뭐 변화 이런 등등 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사고 기제나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그 뒤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기술하고 설명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용 지배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구체 조작기에 해당하죠. 이에 반해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형식적 사고에 속하고 그 다음에 뭐와 연결되냐 이게 대표적인 역사적 사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고방식을 나눈 다음에 설명이야말로 형식적 사고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역사적 사고다. 이게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할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고를 이제 뭐냐면, 수학과 과학 같은 뭐냐면 가설적 영역적 사고다. 그 다음에 연령 지체해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에 이제 가설 영역적 사고가 발달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할렘은 또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역사적 사고를 논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논했어. 추상적으로. 그리고, 사유하면서 논했죠. 근데 이 사람은 실험 연구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가설 영역적 사고, 연령 지치다 이런 것들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영역 그 고유인 인지론자들은 이렇게 할렘이 그 뭐냐면 실험 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실험 연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부정 비판하죠. 근데 가끔마다 영역 고유인지론자들 입장에서 또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그 입장에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니까 할렘의 실험 연구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부분 불수 같은 사람 있죠. 불수나 아니면 예전에 얘기했던 류젠 같은 사람 있죠. 예. 그래서 불수나 류젠은 연구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할렘 같은 그 실험 연구 방법은 받아들였다. 전반적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뼈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내용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 예전에 한번 나왔고. 그래서 뼈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것은 크게 소극적 비판하고 근원적 비판이 있어. 자, 소극적 비판은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는 존재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역사적 사고 발달은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원적 비판 이게 중요한 건데 아예 뼈아제 발달 단계를 부정하는 거야. 이건 연구론적 입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인증적 사고, 이런 것도 있고, 부스가 주장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지역학대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수 기술만 마련하면 어떤 개념에도 가르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항 대비를 주장한 이강 같은 사람이죠. 지역학대법, 접근 방법을 비판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설명하면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나중에 파란색이나 남색책 강동하면서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인데 인증적 사고를 주장했던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하나가 피셔나 부스야. 원래 인증적 사고는 그 앞에 있는 가학적인 가설적 추론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이걸 피스가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 추론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영역적 사고, 기납적 사고, 가설적 추론.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는 뭐와 뭐가 이제 결합되냐면 가설적 사고와 가설적 추론이 결합된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인증적 사고를 이제 자료를 토대로 가설 만들고 자료에 비추어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사고. 그래서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를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고요. 근데 피셔는 이거를 단순히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 이거를 아까 얘기한 불수는 뭘로 했죠? 이거를 실험 관찰을 통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증적 사고를 잃어버린 세계라는 은유를 썼어요.
이 가설적 추론을, 그리고 또 상상적 신뢰성 있는 해설, 기납적 추론. 그래서 잃어버린 세계는 이게 뭐냐면 역사의 공식 문서에서는 대개 보면 인간의 외면, 저 보이는 행동만 기록을 했죠. 내면의 특징을 기록하지 못해. 그래서 내면을 특징하려면 감정이나 상상력 같은 그걸 통해서 역사가가 이제 감정이나 상상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지만 그 당시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인진적 사고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불수가 말하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인진적 사고의 정의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관련 사건을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성역적 틀로 묻고 명백히 관련 있는 것을 상상적인 망과 연결시키는 거.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 요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처럼 시선 관찰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뷰 자료나 이런 글 같은 거 보여주고 이거 분류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1단계 학생들은 좀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2단계 학생들은 좀 추상적 분류하죠. 창조 사고나 뭐 상상적 사고 등을 해갖고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결론을 냈는데 1단계나 2단계나 다 뭐에 속한다고 했냐면 인진적 사고라고 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편차가 나타난 것은 그 교사의 어떤 교수 방법과 가치관의 원인이다. 등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인진적 사고 해석 과정에서 이제 사료 해석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요 단계라는 걸 주의할 것은 뭐냐면 삐아제 발달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료를 접했을 때 이제 알아야 할 단계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는 팩트를 파악하죠. 역사 사실. 그 다음에 사료에 보이는 외형적 증거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를 통해서 외형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세계, 내포된 의미도 같이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권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료 1번은 외형적인 판단만 할 때, 그 다음 사료 2는 외형뿐만 아니라 그 사료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내면의 의미, 어떤 맥락의 의미를 파악할 때. 그래서 사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사료에 보면 삼국사기나 거기에 나오면 권원이 왜 분열됐을까요? 후백지가 내분 때문에 분열된 거죠. 후계자 문제 때문에. 근데 여기 사료 2에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분열되고 망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뭐냐면 그 대고조정책, 온건파, 강경파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근데 사료 1은 여기 2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2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어. 어디까지 가야 돼요? 3단계까지 봐야죠. 그래서 3단계까지 가야지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인진적 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사료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뭐냐면 그 사료 속에 내포된 의미들 감정이나 어떤 구조 상상이나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인진적 사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논문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구성주의 볼게요. 구성주의 구성 두 가지 외워두셔야죠. 삐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하고 비고츠피의 사회적 구성주의. 예.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게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했는데 엄밀한 인지적 구성주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삐아제. 예. 자,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냐면 구성주의 맥락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맥락. 왜 맥락이 나왔냐면 예전에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대본 지식은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내러티브는 역사적 사건을 이제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가 있죠? 5개념이 있어. 선행 개념이. 5개념. 선행 개념이 5개념이 많아요. 이 5개념은 조절을 통해서 뭐냐면 새로운 이제 역사의 팩트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5개념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성주의 맥락이야. 이 맥락은 동화, 조절, 평형 중에 어디 속할까요? 조절에 속하죠. 그래서 이 조절, 새로운 지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맥락을 통해서 이 맥락이라는 건 사건의 주제와 배경, 연대게 된 개간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역사가 이야기 형식에 담겨진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 팩트를 바탕으로 한 실제 내용과 관련된 거다. 이걸 인식시킬 수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2차 때 한번 언급됐는데 프랑스의 대혁명 때 그 촉발된 사건 중에 하나가 목걸이 사건이 있어요. 이 목걸이 사건. 그 예문과 관련돼서 나왔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서. 그래서 내러티브는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일관성 있는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을 고려해서 역사적 사건, 인간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뭐가 많다는 거죠? 오개념이 많아. 왜곡도 많고. 그래서 내러티브의 이 못된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잘 보이는 게 설 땡땡 강사죠. 예. 그래서 교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강사들인데 듣다 보면 금방 빨려 들어가. 그래서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를 막 하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오개념과 왜곡이 막 일어나죠. 역사에 대한.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맥락이다. 예. 그래서 요번에 그 내러티브 낸 것도 그 설 뭐뭐 강사들 경향한 대로 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파헤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 구성주와 관련된 것은 이제 아까 말한 파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쭉 그때 나중에 나가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구성주와 또 이제 연결된 게 뭐냐면 그 구성주는 이제 교육과정에도 얘기했지만 뭐와 연결되죠? 수행평가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구성주 수행평가 연결시킨 문제가 예전에 한 기출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특징이 뭐예요?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가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구성주의가 역사교육에 보는 시사점이 뭐냐? 일단은 내러티브의 한계점, 오개념이 많다는 거를 뭐냐면 대본 지식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오개념이 많죠. 그걸 맥락을 강조하면서 그걸 곤쳐줄 수 있고 그래서 내러티브의 부정적인 모습을 곤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역사의 인식론. 인식론이라는 건 좀 뭐냐면 그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 대표적 고전적 인식론 세 가지가 있죠. 합리론, 간접론, 그 다음에 경험론. 경험론에서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이걸 얘기할 때 뭐냐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인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크의 백지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인간이 지식을 이제 하나하나 채우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거는 그 경험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합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의 틀, 경험과 그 다음에 인간이 원래 타고난 틀에 맞춰서 이제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되게 설명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서양사 가서 또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렇게 역사교육의 인식론 자체는 어떤 지식이 형성하는 과정, 이런 것도 연구하는 철학적인 어떤 논의예요. 영역이죠. 하여튼, 종전의 역사교육의 인식론은 역사라는 것은, 역사 교육이라는 건 암기 과목이야. 정해진 걸 달달 외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식이 고정돼 있고 그걸 암기할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구성주의는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하느냐 이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요런 인식론적 변화를 했고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서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 외워두세요. 예, 이런 시사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를 이제 볼게요. 내러티브. 예. 내러티브는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내러티브 할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색 책을 보기 전에 파란 책이 기본이니까 파란 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파란 책 몇 페이지 표시냐면 이게 갑자기 적어놨는데 239페이지 펴보세요. 239페이지. 239페이지 8장 내용. 네. 여기 별표 쳐놓고 막 이게 쭉쭉 하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파란책 스캔할 때 그 제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분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줄 쳐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PDF 구한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줄 친 게 아니라 깨끗한 걸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예. 자, 하여튼. 자, 삐아제 인지발달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이 쭉 있어요.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건 뭐 교육학적 지식이니까 이거는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삐아제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원래 파란 책에서는 이게 좀, 뭐 어떻게 삐아제로 돼 있는데, 보통 남색 책은 삐아제로 이렇게 표기법이 돼 있거든요. 이건 예전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게 피가 할렘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그 배경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왜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였냐? 그게 이제 사건이 된 게 뭐냐면 1957년에 소련의 스포트니오 사건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어떤 교육관이 있었냐면 그 신교육과정, 진보주의 교육관이 있어. 진보주의 교육관은 뭐냐면 애들이 하고 싶은 대 해라. 흥미 중심의 교육관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흥미 중심 하다 보면 애들이 체계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농땡이 부르고 공부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터져 나온 게 뭐냐면 소련의 스푸트니크야.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은 냉정체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우주 개발에서도 서로 누가 이제 뭐냐면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시킨 건가. 그 경쟁을 했는데 그걸 소련이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소련이 예전에 우습게 봤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 뭘 보니까 과학과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종전의 교육과정은 안 되겠다. 교육과정을 바꿔버렸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뭐 예전에 교과주의심의 교육과정처럼 달달 암기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뭔가 좀 체계적으로 지식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과정에 누가 부각되죠? 삐아제 이론이 부각된 거야. 그 삐아제 이론에 보면 연령 발달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삐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발달했어.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지식의 구조, 각 교과의 지식의 구조와 개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삐아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브루노가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무슨 교육 과정? 나선형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 브루노는 애들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작동적 방법, 뭐 영상적 방법, 상식적 방법 이렇게 하죠. 작동적 방법은 뭐야? 직접 해보는 방법이야. 영상적인 건 그림이나 동영상 보여주는 거죠. 그냥 상식적 방법은 뭐죠? 수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언어.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애들 수준에 알려면 뭐가 필요해? 삐아제 발달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삐아제 발달 이론을 역사과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역교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삐아제 이론을 우리 이론만 받아들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모든 교과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일반 논자들이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다원 논자죠. 예. 그래서 역사과에서도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삐아제 필란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삐아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삐아제 필란의 모델은 삐아제 이론을 역교론에서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필과 할렘인데, 자, 필과 할렘의 공통점이 뭐죠? 삐아제 인지발달론을 역사적 사고에 적용됐고,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래서 필과 할렘은 삐아제의 발달 단계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사람이 이제 필인데, 필은 이제 기술과 설명을 가지고 구분했죠. 기술은 이전에 획득 혹은 별도로 획득된 경험이나 개념에 대한 첨언 없이 단지 개별 사건의 형상과 부분을 서로 관련지어서 추론이나 일반화를 이루지 못한 단계를 그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때 단계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 때, 구체적 조작기. 여기에서 이제 조작이라는 말은 뭐죠? 이 교육학 관련된 건데 어떤 사항들을 개념화시킬 수 있는 건 조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개념화시킨 건 구체적 조작이고 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개념화시킬 때는 우리는 형식적 조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야. 자신이 예전에 어떤 그 개념이나 경험을 이런 것들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눈물 흘렸다. 눈물 흘렸다는 건 기술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얘기하는 게 기술이잖아요. 근데 설명 단계는 좀 달라요. 설명 단계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전에 경험이나 개념이 들어가고 일반화가 들어가고 법칙이 들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물 흘렸다를 그게 기술하게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 흘렸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되죠. 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 흘렸다가 왜 설명이 될까요? 눈물샘을 자극해야지만 눈물 흐르는 것은 보편적 법칙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은 직접적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화 추론에 통해서 사건의 세세한 부분이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개념화시킬 수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이걸 설명해야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질문을 던져. 이거 외워두셔야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의 내용이 뭔가? 그 사례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혁명의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그 어떤 상황이 접하건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개념은 어떤 상황이 접한가?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질문이 필요한가? 이것도 좀 한두 가지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설명적 사고가 역사의 이해라고 하고, 이 설명적 사고라는 거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조작기죠? 형식적 조작기죠. 형식 조작기는 언제 가능해요? 중고등학교 가능하죠? 이 사람도 공통적 연령 지체설 지지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거 형식적 조작기를 더 육성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 할렘도 주장한 게 뭐냐면 유추라는 게 있어요. 유추. 이것도 남색책에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 좀 이따 얘기했지만, 자, 필에 따르면 과거 인간의 행위와 상황의 결과를 분석, 해석, 판단,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개념에 비추어서 비교와 유추를 수행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죠. 예. 수행할 설명적 사고 능력은 성숙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초기 혹은 중기 청소년기에 있어야 가능. 요때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요때 그 기는 어떤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기 때. 예.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나오지만 요때는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서야 형식적 조작기가 등장한다. 예. 왜 그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냐? 이거 할렘도 이제 공통된 의견인데 이건 뒤에 이제 남색책 할 때 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삐아제의 이론은 이 기술과 설명의 차이점을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렘을 보죠. 할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실험 연구를 같이 했다고 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역사 교육론에 실험 연구를 이제 도입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조사 연구를 도입해갖고, 뭐, 11세에서 16세까지 이르는 100명 학생을 대상으로, 뭐, 메리투도나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아일랜드 내전 등등의 자료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 이 자료당 10문항씩 각각 30문항을 질문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화시켰는데 그 결과 이제 이 사람의 연구 결과 두 가지 결론을 얻었어. 하나는 뭐냐? 자, 첫 번째, 삐아제가 아동의 사고를 구분하는데 사용하는데 반응의 형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언제 나타난다? 중고등학교 때 반응이 나타난다. 형식적 조작기 때 뭐냐면 제대로 된 역사 문제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가르치는 시기도 어디죠? 중고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걸 보통 연령 지체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추론하고 있으면 12세가 구체 조작 단계, 그 다음에 16세에 대해서 이제 조작 단계, 형식. 그래서 이제 연령 지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옆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언제 접하다 형식적 조작 단계가 발달된 그 뭐냐면 중고등학교에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의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종합한 부분, 첫 번째는 역사적 사고는 형식적 사고에 속한다. 두 번째로는 다른 교과보다는 늦게 나타난다. 연령 지체. 이 두 가지 의견을 이제 종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삐아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의 평가가 있어. 그 다음 단계, 그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단락이네요. 예. 할렘은 1970년 후반에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발전시킨 새로운 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 그의 관심은 과연 학습을 통해서 역사 교과의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첫 번째, 초등학생의 경우 질문과 문제상황 제기 등 이용해 교사 중에 새로운 교수 방법이 사고 수준을 개선하는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 사료 취급에서 삐아제가 중시 여기는 학생의 자발적 행위의 인지구조 수준을 보다는 걸 확인한 추후의 실험 연구가 필요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중등학생의 경우 새로운 교수 방법이 별 효과가 없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실험 집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걸 주장했다. 뭐 등등 있는데, 이건 연구 성과, 할렘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들 좀 보완한 부분인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냥 건너뛰고 그 앞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삐아제 이론에 대한 또 비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렘 무대에 대한 비판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삐아제 필할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주장한 가설 영역법 법칙, 그 다음에 삐아제 필할렘 모델에서 주장한 발달 단계론을 받아들이는 그 이론과 그 다음에 그걸 부정하는 이론이죠. 그 앞에는 소극적이고 좀 뒤에는 근원적 비판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이론 중에 이제 이에 따르면부터 나온 거 있죠. 이것은 그 좀 더 뭐냐면 소극적 비판이야. 연령 발달 단계는 받아들이지만 역사교에서는 가설 영역적 법칙이 아니라 형식적 사고가 아니라 어디다? 그 앞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가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 수학과 과학은 가설 영역적 법칙이죠. 답이 딱 하나 떨어져 있죠. 근데 이에 반해 역사는 답이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보다는 구체적인 사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알맞다. 그래서 요 이견이 여기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 그러나부터 해가지고 삐아지의 발달 단계 자체를 그냥 뭐냐면 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연결된 거고 그 삐아지의 발달 단계는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인정했지만 요 뒤에부터 근원적 비판은 뭐죠? 아예 연령 발달 단계를 부정하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키포인트죠. 네,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불수의 견해, 불수. 불수는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그렇죠.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여기에서 잠깐만 언급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남색 측에서는 자세히 내는데, 자, 근원적 비판은 아마도 불수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면서, 불수는 할렘의 연구를 예를 들어서 삐아제의 연구를 근원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할렘이 역사적 사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고의 논리는 삐아제 필렐렘 모델이 전제했듯이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그 역사에서 과거에 대한 가장 믿을만한 설명을 언어로 재창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증적 사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인증 사고는 요게 나왔죠. 요거 정의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인증적 사고란 예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마 이게 가해놓고는 이게 무슨 사고다 물어본 게 있어. 그래놓고 요게 이제 그 정의가 좀 나왔는데 관련된 사건을 공통 부분을 연결하고 그다음 상상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요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남색책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남색책 더 자세히 나왔으니까. 하여튼 인증적 사고는 역사적 사고고 자연과학적 사고가 구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학이 특수한 직접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도 할렘을 비판했지만 할렘의 실험 연구 과정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실험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 뒤에 그 남색책 하는 부분이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남색 할 때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또 두 번째 비판이 뭐냐면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도 그 삐아제 이론을 이제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또 뭐냐면 컴퓨터의 정보 처리 이론을 받아들였어. 여기 되게 보면 이제 컴퓨터 정보 처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다원론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일반론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컴퓨터의 정보 처리 이론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N공간을 주장해요. N공간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을 배웠을 거예요. 자,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보가 보잖아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없죠. 어디까지만 N공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단기 기억에서는 몇 개까지 기억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교육학을 안 배운 지가,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다가 다 잊어먹었는데, 그때 5 플러스 2? 7 플러스 2인가요? 네, 7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네, 그래서 5개에서 9개까지 순간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장기 기억을 해야죠. 부호화시켜가지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출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장기 기억을 할 땐 주의 집중해. 계속 반복된 훈련 집중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7 플러스 2 정도 N 공간을 확보하는데 일단 모든 사람들은 다 7 플러스 2야. 그렇지만 장기 기억, 그러니까 많은 배경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 똑같은 것을 7개를 받아들여도 이게 그 배경 지식이 작은 사람들은 뭐냐면 받아들여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7개지만 그 조그만 형태에서 받아요. 이렇게 조그만 받아죠. 그렇지만 그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배경 지식의 결국에서 7개를 받아들이지만 넓게 받아들이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 깔고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인 거야. 7개를 똑같이 받아들여도. 그러면 역사를 잘 알려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장기 기억을 많이 알아야겠죠. 그럼 장기 기억을 인출을 잘 빨리 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내용과 지식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리도 해가지고 영역 고위인지론자들이 이제 영역 중위인지론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의 양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고 발달은 이제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역사적 내용만 달달 안다고 해서 사실만 안다고 해서 그 뭐냐면 역사적 사고가 올라간 그 역사적 사고가 높은 거다. 이런 식의 꼭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컴퓨터가 역사적 사고를 다 하겠죠. 왜냐면 컴퓨터는 역사적 팩트를 많이 알잖아. 근데 컴퓨터 역사학자의 차이점이 뭐냐? 역사학자는 뭐죠? 역사적 사고적 역사적 내용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뭐도 알아요. 비판, 분석, 능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내용이라는 건 역사적 사고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근데 너무 이거를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부각했다.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여기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은 정보 처리 능력이 있고 이 정보 처리 능력이 많아야지만 역사 발달했다. 그렇죠. 거기는 역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가서 따라서부터 이제 볼게요. 따라서 초등학교의 역사 수업은 적절하지 못한다는 주장 있죠. 이것도 배격해야 된다. 왜냐면 그 이제 필과 할렘 모델에 대해서는 그 제일 적절한 게 어디야? 중고등학교 시기, 형식 조작기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더불어 여기에서는 어떠한 개념이든 가르침 방법만 알면 어떤 그 시기 모든 시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초등학교 역사 수업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는 주장을 배격한다. 더불어 아동들은 보통 기본적인 역사 개념이 부족하지만 교육학적 입장에서 역사 지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삐아제의 심리 연구 발달을 밝힌 대로 아동의 개념적 한계를 고려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입장, 즉 개념 발달 규범에 대한 삐아제 주장과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걸 저촉한 경우도 거부한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애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 이 내용인데 이가는 이걸 반대하면서 뭘 제시하냐면 어떠한 개념이 필요하면 그것은 가르치는 방법을 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아동들 같은 거. 요때 아동들을 이제 뭐냐면 주의할 건 뭐냐면 애들의 수준에 맞게 뭐냐면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되게 그 아이들 입장으로 때는 삶의 경험이 뭐예요? 많지가 않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도 좀 적고 어른보다 역사적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계난 개념이 아니라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도 있어. 많이 알고 경험을 통해서. 근데 되게 평균적인 아이들은 삶의 경험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책도 적고 책도 적게 읽고 경험도 적으니까 당연히 지식 수준이 낮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한테 뭐 갑자기 와가지고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단계라는 게 아니라 지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로 성과 악, 사랑과 믿음, 용기와 비겁함 이걸 대비적 관계를 통해서 뭘로 한다?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이제 이항 대비적 방식이라고 하죠. 이 이항 대비적 방식은 뭘 통해서? 내러티브 방식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 갈색책에 나왔어. 물론 이항 대비적 방식이 꼭 내러티브와 연결된 건 아니에요. 내러티브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 이항 대비적 방식. 그래서 갈색책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갈색책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럼 이항 대비적 방식은 그 삐아제 이론에 뭘 비판하는 걸까요? 지역학대 접근법. 지역학대 접근법은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말이지만 좀 약간 똑같은 말 다르게 표현한 거지만 뭐냐면 환경학대법이에요. 환경학대법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환경학대법이라는 건 뭘까요?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걸로.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먼 걸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 교육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나 이웃, 지역사회 등의 개념을 학대 구해서 지역학대 접근법을 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교과 자체의 논리를 중시하고 적절한 교수 기술만 하면
어떤 개념에도 가르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환경학대법에서는 근현대사, 고대사를 먼저 가르칠 때 일단 근현대사 시켰어요? 고대사가 시켰어요? 환경학대법에서. 근현대가 쉽겠지. 왜냐면 자기 주변에 지금 가까운 시기의 역사잖아. 근데 이간의 주장 그게 아니야. 고대사도 뭐냐면 관심 있는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고대사라는 것도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단군신화 있죠? 단군신화를 이항 대비역 방식으로 제시해 보시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뭐 곰 토템 있고 호랑이 토템 있고 두 개 연합해서 부족 연합해갖고 뭐 단군이 중심에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뭐 곰은 좀 약간 참을성이 있고 호랑이는 성급했다. 결국에 참을성 있는 곰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냐면 짝짝꿍 해갖고 단군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애들이 먹혀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항 대비적 방식을 통해서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 학대법에 의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대사조차도 쉽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인지발달의 그 공헌과 이제 뭐 학대는 한계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까 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뭐 삐아제 이론의 적용 포괄적 해석은 뭐 전반적 이거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삐아제 피날레 모델들 두 가지가 있죠. 삐아제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구성주의 이론이 기반된 동화 조절, 평형이란 지식의 내적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지발달 단계. 근데 삐아제 피날레 모델은 너무 인지발달 단계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그 앞에 있는 구성주의는, 아니고, 요 인지발달 단계를 제시할 때 삐아제는 그냥 가설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거지, 그게 절대 공식화돼 갖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 후대 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너무, 거기에 맞춰서만, 뭐냐면, 받아들여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삐아제 인지 이론을 받아들일 때, 그 좀 유용하게, 참고자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볼 때, 여기 시험 문제 나오기 좀 힘들어. 논술 아니잖아요? 딱딱 안 떨어진 데는 그냥 넘어가는 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다 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암기하세요. 예. 고민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지고, 역교도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딱딱 나오는 부분만 철저하게 암기해두면 이미 여러분들 거의 90% 맞췄어. 예.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고, 저도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저도 이거 파란 책을 저기 삼수할 때 봤거든요. 그 몇 번 읽었냐 파란 책을 한 30번 읽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이때 샀는데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너덜너덜해. 이거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게 찢어지고 막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30번 읽었어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얻은 결론이 이런 거 쓸데없이 다 보다가는 떨어진다는 느낌이야. 예.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 이해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지이론,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 방식에 이제 있고, 쭉 있고, 이제 영역 고유인식까지 내러티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 영역 고유인지론 좀 보죠.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주로 이제 뭐냐면 삐아제 필랄레 모델과 그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영일론에 반대해서 연고론에서는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연고론은 삐아제의 발달 단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연고론 자체가 역사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번고까지도 또 다 있어. 사회과에서도 연고론적 입장이 있고 수학과에도 연고론적 입장이 있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논리가 뭐냐면 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셔야겠죠 일단.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고는 일직선적인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난 일련의 인지 기능이나 전략 구성되지 않는다 본다. 이건 뭘까요? 자, 보통 감각 동작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인지 과정에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가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사고도 할 수 있고 형식적 조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고 기능이나 전략은 학습 내용과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블룸이 교육 목표 분류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이 일반적 사고 기능이 실제 모든 지식 이용에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건데,
그래서 해당 교과 내용을 하지 못하면 그 뭐냐면 그 제대로 사고를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기능과 전략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에 위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외면과 내면 중에 내면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기능에 이런 것도 뭐냐면 감정이나 상상력이 필요하죠. 근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일사나 이런 것들은 지휘과는 내면보다 뭐가 강조하죠? 눈에 보이는 외면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탐구학습 방법이나 양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죠. 그래서 이런 사고 기능과 전략은 학습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뭐냐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 내용과 독립적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동일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지 활동을 수행을 비판한다. 특정 인지 전략을 사용한 것도 단순한 발달 단계가 아니라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그리고 사고 기능의 상호 과정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했다고 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형식 조작기 발달되고 초등학교 때는 그 구체 조작기 발달한다. 그래서 그 동일한 학생들 그렇게 발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도 어떤 애는 똑똑해가지고 뭐 많이 알아가지고 뭐냐면 미분적분 푸는 애도 있고 고등학교 애들 그 못 푸는 애도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고 또 같은 그 학생이라도 어떤 교과는 잘하는데 어떤 교과는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과는 이제 국어나 뭐 이런 사회교과 잘하는데 뭐 영어나 수학을 못하는 사람. 거꾸로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는 못하는 애도 있고. 자, 이런 게 있어.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의견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관점에 보면, 일정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은 분야나 주제가 무엇이든 지식의 내용에 상관없이 동일한 종류의 사고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편적 지식의 재구성, 그래서 영역 중립이론이라는데, 그러나 이에 반해 영역 고인지론은 저희가 아동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주제나 개념의 분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나 개념 영역이 직접적 인지 영역에 미친다는 거다. 요거 차이점 좀 외워두세요. 예. 그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근데 이게 물어볼 때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차이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그 차이점을 추론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기출을 풀어보면서 이제 깨달아야 돼. 요 부분은 이제 기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있고 쭉 넘어가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대본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키마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의 도식, 스키마.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본은 도식의 조직과 스키마고 같은 것으로 이 스키마의 정의가 나와. 자, 개서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을 통해서 조직된 행동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뭐 생일잔치를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생일잔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생일잔치 얘기 예전에 아까쯤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모의고사를 한번 냈는데 예전에 익명 게시판에 어떤 분이 그걸 모르고 요 의미를 잘 모르겠대. 왜 생일잔치 이거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되겠대. 근데 그 밑에 댓글 보니까 하장할 때 생각을 해봐라. 그럼 이해가 될 거다. 여성분들 하장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순서를 하죠. 기초 하장하고 그 다음에 색조 하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그런 걸 하잖아. 그런 것들을 할 때 뭘 통해서 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거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도 하장을 하더라고요. 예, 중고등학교 때 하장하는 것들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파악한 거냐.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깔고 본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대본 지식이야. 그래서 이 대본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 문화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익혀둔 거야. 그리고 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 익힌 걸 또 이 대본 지식은 뭐에 바탕이 되는 거죠? 내러티브에 바탕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역사 사건을 할 때 이 대본 지식, 내러티브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내러티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안에 현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의 가치와 안 맞는 게 있죠. 상황하고. 뭐가 생기겠어요? 오개념이 생기죠. 그 오개념을
필요하는 게 뭘까요? 아까 구성주에 뭐라고 했죠?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맥락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개서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에 쪽에서 적절한 거다. 그래서 그 하장을 할 때 그 순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조직할 그 하장할 것인가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의미에서 대본 지식은 정형적 영역 특징적인 거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영역 특징적 지식이라고 왜 하냐 하면 뭘 써야 되겠어요? 딱 문면 볼 때. 요 위에 있는 걸 쓰셔야 되겠죠? 개서적이고 그다음 특정한 시공간에서 맥락을 적절하게 조직된 행동의 영속이다. 이걸 쓰셔야 돼. 자, 그러면 대본 지식을 응용하면 취약적 아동은 익숙한 경험에 기존의 연구의 결론에 도출한 시기보다 빠른 시기로 논리적 관계 범위가 가설적 조건적 관계, 인과관계, 시간적 관계, 가역적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설 조건적 관계나 이런 거는 어디를 통해 했어요? 가설 조건적 관계는 형식적 조작기에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교과가 그러잖아요. 형식적 조작기에 가설 그 조건적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인과관계는 언제 알 수 있죠? 구체적 조작기 때부터 나타나갖고 형식 조작기 때 더 심화되죠. 예. 또 가역적 관계가 제가 이제 교육하고 아마하는데 이 가역적 관계는 이제 그거죠. 원래 그 상태에 있었던 물건이 늘어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고무라든지 그다음에 진흙이라든지 이런 걸 뽀개고 부셔도 결국에 합치면 뭐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런 개념을 아는 거는 제가 이제 그 구체 조작인가요? 네, 그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도 그 형식적 조작기, 구체 조작기 때 또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조작기나 감각 동작기 애들도 이런 이제 대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빠른 시기에 우리가 이제 삐아제 이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시기가 아니라 그 전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지금까지 인지 발달에 관한 이론들 중에 심리학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이 분리되었는데 대본 지식은 이렇게 심리학적 지식, 삐아제 이론과 사회적 지식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예. 그러나 대본 지식의 이제 그 관점에는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 문화적 특수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대본 지식을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죠. 대본 지식을 역사학습에 도입할 중에 유용한 점이 뭐냐? 쓰라고 하면 뭘 쓰셔야겠어? 일단, 여기 보면 이거 써야겠죠? 자, 그 뭐냐면 시기보다도 빠른 시기에 여기 있네. 빠른 시기에 논리적 관계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뭘 써야 될까요?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으로 문화적 특 속에 볼 수 있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대본 지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 대본 지식은 어디에 속한다? 영역 특징적 지식에 속한다. 그리고 영역 특징적 지식에 속한 이유가 쓰라고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개서적으로 조직된 지식이 책이며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직된 행동의 영속이다.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본 지식을 이용할 때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가? 이를 쓰려면 빠른 시기에 논리적인 관계를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범위, 문화적 틀 속에서 볼 수 있다. 여기 쓰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대본 지식은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뭘 문제가 있다?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인식하면 돼요. 탐구책이나 이런 데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이런 것들 배경설명을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본 지식과 관련된 거는 탐구책에도 있고요. 파란 책이 있는데 아마 남색 책의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파란 책의 내용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책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구성주의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러티브적 역사인식과 역사 이해를 보면요. 자, 요게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앞에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영역 고유인지론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영일론 입장에서 이제 비판한 거야. 너희들이 영역 고유인지론을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학의 독자적인 어떤 역사 인식 방법이나 역사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그래서 제시한 게 뭐죠? 내러티브예요. 이 내러티브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인식 방법도 있고 서술 방법도 내러티브 있고 한 4가지가 있는데 이게 갈색 책이 있거든요. 갈색 책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볼 텐데 하여튼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내러티브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있고, 요게 이제 또 구성주의가 있죠. 예, 구성주의. 그래서 요 구성주의 부분도 파란 측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내러티브를 이제 볼게요. 내러티브. 자, 그 내러티브를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이제 보면, 자, 내러티브 이론은 역사에 특별한 관련이 맺고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사실이나 과거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형태로서 역사 서술과 다르게 이야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성격은 이야기, 전기, 자서전, 정통적인 역사 서술과 논피션의 시공적 인가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이트는 이제 내러티브가 일련의 사건의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하나의 전체 사건의 담론으로서 사건에 대해 다양한 담론으로 변형시켰다고 말했다. 그래서 즉 내러티브는 사건들을 연관시켜 시간적으로 연관된 사건의 목록으로서 연대기를 사건의 해석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킨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일종의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하겠지만 갈색책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문학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소설에서 나오는 그 판타지물이 꼭 역사다. 역사에 대해 동일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이트예요. 이 사람은 내러티브를 강조했지만 그 역사에서 말하는 내러티브는 일종의 뭐냐면 문학적 내러티브다. 역사의 팩트하고 상관없고 알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입장에서는 뭐냐면 역사적 내러티브죠. 내러티브여도 역사의 팩트를 두고 해야 된다. 팩트에 맞게.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인데 이거는 갈색책에서 하니까 좀 얘기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내러티브는 시간의 전후관계를 포함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간적으로 연결된 사건이 인가적으로 나타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부연 설명하면 요때 인가적인 것은 핵심적인 걸까요? 내러티브에서? 아니죠. 부수적인 거야. 예, 이건 갈색책에 나와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하죠?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A에 뭐가 일어났고 B가 어떻고 기술만 있는 거야.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야. 그리고 내러티브에서 그 말하는 인가라는 의미는 가학적 인가처럼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있어. 다양한 원인도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인가적 요소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그래서 과학적 인과관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러티브 구조 자체가 시간과 인과성을 통한 사건의 관계를 표현하기 적합하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아동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역사적 이해 발판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러티브가 아동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역사적 이해 발판을 제공될 수 있는 이유를 쓰라고 하면 요 앞부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인과적 관련된 간주되고 시간과 인과성을 통해 사건 관계를 표현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이제 내러티브의 유용성과 문제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딱 떨어지는 부분. 예. 그래서 유용성 부분이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고 문제점도 나왔어. 그래서 남색 책에도 있지만 이런 파란 책에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볼게요. 자, 특히 최근에 주목된 것은 최근의 연구가 역사학습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내러티브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역사학습에 집중되었던 역사 사고와 역사 이해 문제를 초등학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내러티브가 역사 연구에 영향을 미친 그거죠. 역사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 입증 없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던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역사 내용을 가르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더욱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애들 수재 맞지도 않게 뭐냐면 분석적 방식, 서술 방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울 수가 없지. 어렵게 설명하니까. 근데 애들 가르칠 때는 뭘 도입하면 쉽게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 내러티브 방식. 그래서 내러티브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역사학습만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초등학교까지 더 하는가. 그래서 영역이 더 확대됐다는 거지. 예,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유용성에 관련돼서 쭉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그러나부터가 뭐냐면 비판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비판점은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거는 비판점은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우선 첫 번째 비판이 뭐냐? 내러티브는 특정한 문화나 집단에서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서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연적으로 합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위의 관점에 부합한다. 이거는 내러티브 이데올기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예를 들어갖고 예전에 제가 영화 300 얘기했는데, 자, 영화 300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이제 소재를 하고 있죠. 요게는 뭐가 이제 개입됐냐면 서구 중심적 어떤 세계관이 개입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는 일종의 뭐냐면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이고, 근데 이에 반해 그 반대쪽인 페르시아는 야만적이고 전제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서구 중심적 이데올기에 따르면 누가 더 앞서 있는 거야? 그리스가 앞서 있으니까 영하 300에서 보면 페르시아 전쟁이 이긴 그리스가 더 앞서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그리스가 앞서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구 중심적인 어떤 이데올기를 정당화시킨 거죠.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 세계사 교과서도 안 나왔지만 그 잘 나갔던 그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 중에 잘 나갔던 황제 누구냐? 키노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리우스 1세 이전에. 근데 키노스 2세는 막 영토를 개척해갖고 조그만 페르시아 부족 국가를 거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메디아도 멸망시켰고 리디아도 멸망시켰고 그다음 신바빌론도 멸망시켰고. 근데 누구를 치다가 죽었냐면 스키타 있죠. 그 북방의 스키타를 공격하다가 포 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그러면 그 당시에 스키타의 민족이 페르시아 민족보다 더 우수해요? 전쟁 한번 이겼다고? 그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전쟁 한번 이겼다고 해서 되게 뭐냐면 그 좀 더 우위에 보고 합법화 정당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와 속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시작과 중간의 끝이 나는 내러티브의 구조는 과거 실제 사건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러티브의 결말은 상상 속의 가능성을 일관성 있게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런 욕구는 내러티브 요소인 등장인물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의도적 도덕적 판단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하이트는 모든 역사적 내러티브 사건은 도덕화하고 정당화의 의도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역사적 기록물. 지금 역사적 기록물은 누가 만들어진 거죠? 다 승자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승자가 기록하니까 승리자는 선이고, 그 다음에 패배자는 악이죠. 그러면 승리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시작과 중간 끝이 다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한 거야. 나는 착했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막 찝쩍거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참았어, 그래도. 근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해갖고 폭발돼갖고 결국에는 악당을 물리쳐서 자기가 승리가 됐고 해피엔드 끝났더라. 그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이 싸우다가 이긴 놈이 역사를 기록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하이트가 이걸 이제 비판한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비판이고,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 왜냐하면 그 독자들은 저자의 역사에서나 관점을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잘 꾸며진 얘기를 그대로 믿는 게 있어. 이게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죠. 그래서 이때 하자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대로 믿어. 그건 제가 이제 남색치 갈 때 이제 설명했으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사 수업에서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전후관계를 중시하는 내러티브는 연대기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사적 상상의 중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무미건조한 역사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요거는 좀 뒤에 뒤에 좀 여러분 요거하고 좀 반대인데 보세요. 자, 내러티브적 이해는 상상력과 감정을 공모하여 역사사를 종합하는 데 유효하나
그걸 체계적으로 조직하는데 부적잖아. 요거는 역사적 상승 요소 제거해서 무미건조 해놓고는 요거는 체계적으로 역사적 상승 너무 고조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부적잖아.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문장이. 그럼 왜 앞뒤가 안 맞냐면 내러티브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내러티브는 4번과 관련된 내러티브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거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남색 책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역사적 내러티브는 뭘 강조하죠? 팩트를 강조하죠. 팩트 위주예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뒤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5번째, 6번째인데 6번째 내러티브는 이거는 내러티브 중에 어디에 속하죠? 문학적 내러티브야. 그래서 그 내러티브는 역사는 꼭 문학이다.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혼돈이 뭐냐면 뒤섞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을 조직화시키는 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내러티브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야.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내러티브는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그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자, 요것도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갈색 책에 딱 보시면 나중에 하겠지만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했거든. 갈색 책. 왜냐면 내러티브 자체가 그 전지적 작가 시점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죠. 1인칭, 2인칭, 나를 드러내죠. 너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걸 잘 드러내요. 그러면 갈색책 내용하고 그 파란색 내용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걸 받아들일까요?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가 아니라 의미를 잘 드러낸다는 거죠. 예, 그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게 갈색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파란책 내용이 틀린 거야. 왜냐? 갈색책은 논문책이고 파란책은 뭐죠? 그걸 요약본이잖아. 그러니까 요약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잡문 요약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역경 외에도 서양사나 뭐 한국사 책이 있다 보면 틀린 게 있죠. 개론서보다. 그러면 좀 교차 분석을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마지막 6번째는 내러티브 이해는 상상력과 감정을 공모하여 역사적 사실 종합화 유효나 체계로 이걸 아까 전에 설명했고 중간에 빠먹은 이게 6번째가 아니라 7번째네요. 자, 중간에 빼먹은 게 뭐냐면 학생들 내러티브의 전후관계를 무조건적 인과관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앞에 있는 사건이라서 그게 꼭 원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애들은 전후관계를 인과관계로 뭐냐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다고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역교도는 항상 나오는데 나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해갖고 공부를 해 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 볼게요. 구성주의. 예. 자, 구성주의인데 이제 구성주의는 이제 쭉 넘어가서 그 258페이지에 보면 자, 구성주의 구성이 있어. 자, 구성주의 구성은 2가지가 있죠. 인지적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그 사회 구성 간의 상호작용을 가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그 공통사회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 인지적 구성주의는 동아조조 평형. 그 다음에 비고츠피의 그 구성주의 비계이론 아시죠? 그거 연결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좀 잘 나가는 학생들이 좀 못 나가는 그 뭐냐면 애들을 좀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적 문화적 구성주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좀 해서 보면 그 2번째 단락이요. 건너뛰어가지고 여기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관심 중에 하나는 그 아동의 인지 기존의 성개념, 5개념이죠. 그래서 얼마나 교정되는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이 선행 지식과 관련시켜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배워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둔다. 그래서 역사학습에서 선행 개념은 아동의 역사 이해와 재구성 근본이 나갈 수 있는데 자, 이 선행 개념 중에 상당수가 뭐가 있냐면 5개념이 있어. 5개념. 이건 내러티브의 문제점하고 연결돼요. 내러티브의 문제점.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여기에 이제 뒷장 넘어가면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양날의 칼로 표현하고 있죠.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뒷장 넘어가서
그래서 양날 카드는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뭐냐면 이건 문학적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면 애들에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왔지만 공상적 꾸미는 역사적 지식과 뒤섞이는 합리적 설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감정이입이나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접근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걸 홍용하는 단점이 있다. 공상적 꾸미라고 하죠. 남색 측에서는. 그래서 이 양난을 가진 칼, 이런 것들 칼 중에 뭐와 관련 검 있죠. 검과 관련된 거죠. 도는 한 면만 있는 거고 양날인데 양날 칼은 검은 찌르기용인데 이게 휘둘다 보면 어떻게 자신을 찌를 수도 있고 남도 찌를 수 있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맥락이 필요하죠. 요 양날의 칼의 문제점은. 그래서 읽어보면 내러티브가 인간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부각시키는 효과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들이 상상을 통해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자주 혼돈을 일으키는 사실을 주목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험 밖에 있는 지식 영역에 대해서 초보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만한 맥락이 필요하다. 그럼 맥락이 뭐냐? 맥락이 정의가 나오죠? 자, 역사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각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이게까지가 이제 맥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맥락의 정의. 그래서 이 맥락을 이용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학습 효용성이 있는가? 이게 있죠. 학생들은 역사가 이야기 형식으로 당연히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 팩트를 통해서 바탕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탐구의 결과로 이어진 걸 깨달을 수 있다.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맥락의 정의, 그 다음에 그 맥락이 어떤 역사적인 역사 교육에 이용할 게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양날의 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의미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요거에 구성주의와 관련돼 갖고.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인식론에 대한 역사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냐면 구성주의 인식론의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형성하는 과정들을 파악하는데 더 상위 인식론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성주의는 이제 뭐냐면 역사적 지식이 고정되어 있고 암기 대상으로 생각하고 학습자 별개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역사의 본질적인 지식의 구조. 그러니까 역사 지식은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 학생들의 어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구성주의 인식론이다. 이걸 이제 어렵게 막 풀어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에서 평가 방법은 뭐와 관련된 거다? 수행평가 관련된 거다. 이런 내용들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보면 여기 있는데 이게 뒷장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 26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학생들이 탐구로서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려면 교사의 설명, 교과 서술을 잠정적으로 보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에 잠깐 언급됐던 뭐죠? 이건 교과서관 중에 절대주의 교과서관이나 성정적인 교과서관이 아니라 도구적 교과서관이죠. 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고 비판적 질문과 토론을 장려해야 된다. 자, 이런 방편으로서 음악, 미술작품, 시, 필름 등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아울러 이게 요즘에 필름 같은 거 쓰진 않죠. 예, 아날로그적 어떤 인식인데 하여튼 역사 종류의 교과서를 아울러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가의 정형적인 역사소설 방식, 이를테면 설화, 이야기, 분석적 설명으로 그의 해석을 표현하지만 역사의 근거는 구전, 음악, 미술, 영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수행평가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구성주의하고 수행평가 연결시켜주는 문제 나왔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인지구의 항목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한 8장 전반적으로 이제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남색책 내용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07페이지 펴보세요.
307페이지. 자, 남색 책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할게요.